안녕하세요. 저는 원체 친가 쪽이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제 친정 아버지가 쉽게 표현하면 망나니 같으신 분이었어요. 당신에게는 항상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까요. 당신 스스로 뭔가 열심히 해서 이뤄내고 피땀 흘려가며 성공을 쫓지 않아도 집안에 빌붙으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사실이 제 아버지를 게으르고 발전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얼굴이 아주 고운 분이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항상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하게 느꼈던 사실이 바로 저희 엄마가 친구들의 엄마보다 예쁘다는 사실이었답니다. 친가는 다른 집보다도 월등히 잘 사는 느낌이었다면 반대로 외가는 다른 집들에 비해 초라하게 못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냥 가난했던 것도 아니고 엄마의 표현에 따르자면 집안 분위기가 항상 개판 5분 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외가 쪽 식구들은 예로부터 유대감 하나 없이 흩어지다시피 하며 살았습니다. 부모님 두 분 중에서 아무도 열심히 살고 돈을 모으고 저축하고 미래를 대비한다는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힘을 들면서 인생을 쉽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궁리라면 두 분 다 자주하셨지만요. 제가 외동은 아니고요. 위로 언니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친정언니는 얼굴이 딱 외탁을 했어요. 엄마를 닮아서 예쁘장하고요. 반면에 저는 평범하고 수수하고 특색 없는 외모였습니다. 어렸을 때도 다 크고 나서도 제 얼굴은 한결같이 평범이라는 두 글자의 외글만 걸었습니다. 언니가 예쁘장한 외모였기 때문에 친자매다 보니까 바로 비교가 되면서 제 얼굴이 더욱 평범함 그 자체로 여겨졌을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경제적으로 넉넉한 친가를 소개해 볼까 하네요. 친할아버지께서는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병원 중에 계셨고요. 그래서 친가에는 오래전부터 친할머니 혼자 계셨는데요. 당연히 친가의 재산도 친할머니께서 다 쥐고 계셨답니다. 친가가 원래 부재였던 그런 것은 아니었고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두 분께서 피와 땀을 흘려가며 장사를 열심히 하셨던 끝에 재산을 일구셨으며 그걸로 다른 걸 안 하시고 고이 저축을 이어가셨다가 작게 땅을 구입하셨는데 그게 수지를 맞았던 거예요. 그렇게 재산은 일군 인생 역전의 주인공들이셨으나 애석하게도 하나가 올라가면 나머지 하나가 기우는 법. 자식 농사에서는 크게 재미를 못 보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만 보더라도 성정 자체가 영 올바른 분은 아니시잖아요. 게다가 친할아버지께서는 너무 이런저런 고생을 많이 하셨던 탓인지 건강 문제도 앓게 되셨었죠. 너무 열심히 사셨기 때문일까요? 선수를 못 누르시고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아휴,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인걸. 나는 우리 영감을 보고서 알았네. 다른 것보다 내 몸 하나 잘 챙기며 사는 게 중요해. 친할머니의 그런 푸념을 그 자식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친할머니께선 일찍이 당신의 부지런하고 기만한 그런 성정을 자식들이 전혀 물려받지 않았으며 본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더더욱 자림고비가 되셨거든요. 자식들이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이 부모가 너무 스스로만 노력을 하면서 정작 자식들에게는 노동의 숭고함이나 그 가치를 옳게 가르치지 못한 탓이라 여기며 후회를 하셨습니다. 당신의 가난하고 고대였던 그 배곰던 그 유년 시절의 아픔을 자식들에게는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 죽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셨으나 돌아온 것은 감사함과 겸손함이 아닌 나태함과 방만함이었죠. 지원을 해주고 때마다 보태주고 손을 벌려오는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나 자식들이 아무런 개선이나 발전을 보이지 않고 항상 그럭저럭 사는 것에 그치거나 그것도 아니면 오히려 퇴보를 하고 있자 친할머니께서는 언제부턴가 굳게 결심을 마치고서는 지갑을 딱 닫아버리기로 하셨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항상 돈 없다고 하셨어요. 돈이 있는데 왜 없냐고 자식들이 따져 물으면 그 앞에서 다시 줄 돈 없다고 하시면서 앓는 소리를 이어가셨고요. 재산을 일구어내신 친할머니였으나 실제로 당신 스스로 사치와 과실하는 모습을 어디에도 보인 바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항상 검소, 절제를 표방하며 살아오셨죠. 돌아가신 친할아버지께서도 비슷하였고요. 돈의 소중함을 아시고 더욱 아껴 쓰고자 하셨던 분이었어요.
부모가 사치라하는 모습을 자식들이 본 적 없었으니 이제 돈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지언정 그 앞에서 당당하게 있는 거 안다고 더 강하게 나갈 배짱들까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점차 진짜 없나? 나는 의구심만 커져가게 되었고요. 항상 손이나 벌리며 살아온 자식들이었으니 그동안 본인들이 너무 매달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샘물인 것 같았고 잔고가 기어이 바닥이 나버린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친할머니께서 건강관리를 하시겠다는 소리, 그걸 자식들이 싫어했죠. 그냥 싫어했다 뿐인가요? 공공년이 노인네 언제까지 끈질겼거냐는 투덜거림을 뱉기도 하였습니다. 아휴, 그 저변에는 재산 문제가 깔려 있었으니 이게 참 돈이라는 게 씁쓸하고도 잔인한 것 같습니다. 친할머니 입장에서는 이 망할 농사의 장본인인 자식들이 얼마나 괘씸하고 통탄스러웠을까요? 감히 가늠도 안 되네요. 이제부터는 너네가 나를 데리고 살아라. 그러던 어느 날 친할머니께서는 저희 부모님을 향해 당신을 모시고 살라며 지시인지 요청인지 모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당황하셨죠. 제가요? 아니, 왜 하필 자식 중에서 저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특별히 잘하는 자식도 아니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가장 속을 썩이면 썩였죠. 이놈 자식이 그걸 다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왔어? 이 망할 놈 같으니라고. 내가 그래서 이러는 거다. 네가 제일 함다하잖아. 너네 집이 제일 안 바쁜 거고 할 거 없고. 전하 태평 유유자죠. 게으름과 태만이 줄줄 흐르는데 나라도 거기에 끼어들어야지 않겠니?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또 반박할 거리가 없어지는데. 그런데 어머니, 이런 중요한 문제는 자식들과 다 상의를 마치셔야 하는 거지. 이렇게 단박에 결정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상의는 무슨? 나는 그냥 내 뜻대로 하면 그만이야. 집안의 실세로부터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입 꼭 다물고서 고개를 떨구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다른 자식들이 내가 모시겠다며 친할머니 앞에 나서는 일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재산을 더 받게 되거나 그런다면 당연히 모시겠다고 나서겠으나 그런 게 아니라면 그 누구도 효심을 발휘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슬프게도 그게 현실이었어요. 돌아가신 친할아버지께서 보셨다면 그게 한탄하고 분노할 일이었습니다. 친할머니의 재산이 별거 없다는 식으로 다들 은근히 생각들을 하게 된 수순이었고 있는 재산은 그저 돌아가신 다음에 자동으로 받고 나면 그만인 거 아니냐는 안일한 계산들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친할머니께서 저희 집에서 앞으로 사시겠다고 하는데도 반대하는 쪽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면서 귀찮은 짐을 영영 덜었다는 반응이라면 있었고요. 아버지는 당신의 모친이니 그렇다 쳐도 엄마의 입장에서는 더 골치 아파진 일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돼? 나는 모시고 그러는 거 잘 못한단 말이야. 엄마가 씩씩거리면서 싫어하셨으나 아버지는 못 들은 척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비협조적으로 나오시면 엄마로선 도리가 없었죠. 외가에 집불 무슨 돈이며 힘이며 기타 배경이 있나요? 그런 게 없었으니 엄마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재산을 주신 친할머니께서 결정하신 것에 반기를 드는 신용조차 그 앞에서 할 수 없었습니다. 과정을 보태서 표현하자면 발언권도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친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에 없이 정기적으로 매일 뭔가 바쁜 일이 있고 돈이 벌리는 것처럼 그렇게 구시면서 아침에 나가셨다가 늦은 저녁에 돌아오시는 흔한 대한민국 가정의 일정인 것 마냥 그런 모습으로 지내기 시작하셨고요. 엄마는 갑자기 집안 청소도 꼬박꼬박 당신의 손으로 하시고 맨날 반찬을 만드시고 밥 차리시고 아르바이트 일을 나가시고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그때 뭔 일을 맨날 그렇게 다니셨던 건지 엄마가 그때 아르바이트로 돈을 계속 벌기나 하셨던 건지 진실은 저 너머에 있습니다만 적어도 겉으로나마 멀쩡한 척을 하며 지내기 시작하니까 자식된 입장으로서는 솔직히 좋더라고요. 보기 좋잖아요. 건실하게 정상적으로 지내는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치질에 맞지 않는 건 오래가지 못하죠. 그런 신용을 하시려던 두 분의 노력 1년도 안 갔습니다.
아니, 1년이 뭔가요? 길게 잡아봤자 9개월 정도는 갔었을까요? 두 분 다 결국 되도 않게 뭔가를 열심히 하며 사는 척 그렇게 구시는 걸 때려치우셨고요. 집에 있으면 친할머니의 눈치를 봐야 하고 잔소리가 날아대니까 눈만 뜨면 외출이나 하는 그런 이상이나 계속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대관절 밖에 나가서 뭔 시간을 그렇게 보내시는지는 알 길이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 언니요. 그냥 답이 없었어요. 예쁘장한 외모에 약간 성깔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향상심이 없고 머리가 좋지 못한 언니의 특성상 남자가 꼬이게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언니 본인도 이성 문제에 관심이 지대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꾸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친할머니께서 어느 날 저를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혜영아, 너만 정신머리가 멀쩡하구나. 저요? 네. 그냥 그런 소리 좀 들어봤어요. 멀쩡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 사이에 있잖아. 그런 멀쩡한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단다. 왜냐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을 이상한 곳으로 취급하기 때문이지. 혹시 이상한 사람들이 저희 부모님하고 언니라는 말씀이세요? 알아듣는 것도 적이면 적이구나. 애영아, 네가 어려서부터 정말로 고생이 많다. 어찌 이런 이상에 빠진 가족들 사이에서 한 집에 살면서 그 정신머리를 멀쩡하게 유지해 왔을까? 여기서 네가 막내인데 제일 대견하고 의젓한 것만 봐도 정말 안쓰럽다. 이 할미가 우리 혜영이한테 어른으로서 참 미안하고 면목이 없어. 친할머니와 같이 살기 시작했던 이후 부모님이 몇 달만이라도 건실하신 분들처럼 너무 멀쩡하게 지내셨을 때 제가 행복하고 좋았는데요. 저의 그런 모습이 친할머니의 눈에는 기쁘고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으로 비쳤다고 하네요. 부모의 변화에 감동을 하는 자식이라니 그런 자식이 바로 저라는 걸 친할머니께서 무척 안쓰러이 여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가 점점 집에서 유일하게 친할머니를 챙겨드리는 사람으로 등극했기 때문에 더더욱 생각을 그리 하시게 되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친할머니께서 무척 건강 체질이시고 무병장수하실 때 이해가 맞았다면 왜 굳이 자식 사는 곳에 와서 지내겠다고 하셨겠나요? 건강이 점차 무너지고 있다는 걸 당신 스스로 아셨기 때문에 일부러 자식에게 기대고자 하셨던 거예요. 옛날에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으니 당연히 자식의 부양이며 혼신을 받을 자격이 되시고도 훨씬 남음이었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째 나이를 잡수실수록 생각이 얕아져만 가는 분이셨고 한 집에서 모시게 된 친할머니께 점점 무신경이 지셔가셨죠. 엄마와 언니도 다 공통점이 있다면 대체로 무신경하고 무감하고 매사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달랐어요. 돌연변이 이다나처럼 혼자 달랐던 저는 쇠약해져가는 친할머니를 보며 슬펐고 제가 도와드릴 부분은 무조건 다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슈퍼를 가도 친할머니 드릴 거 먼저 고르고 챙겼고 길을 가다가 꽃무늬 옷들을 보면 사드릴까 싶어서 발길을 멈췄었죠. 점점 더 딱딱한 걸 못 드시고 매운 걸 못 드시고 소화가 느리게 되시고 바닥에 앉는 걸 어려워하시고 방광이 힘도 약해져 자꾸만 화장실을 자주 들락날락 하시게 되는 그런 친할머니의 변화가 제 눈에는 너무나도 잘 보였어요. 어렸을 때 제 눈에 비친 친할머니의 모습은 호랑이 같았고 기계가 넘치고 총명하시고 목소리가 유독 까랑까랑한 분이셔서 절대 부러지지 않을 기둥처럼만 보였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세월의 흐름 앞에서 약해진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더욱 막 나가고 계셨죠. 허구한 날 바깥에서 시간을 그렇게나 길게 보내시는데 건전하고 건실한 활동만 하셨겠어요. 그랬다면 저희 부모님이 아니시죠. 기어이 바람이 나셨습니다. 누가 먼저이고 누가 더 잘못했고 그런 거 따지는 게 제 눈에는 의미 없어 보일 만큼 두 분 다 똑같이 바람을 피우셨고 우리를 저버리셨어요. 그럼에도 각자 잘못한 거 없다고 주장하며 상대만 비난을 하셨는데 두 분 다 똑같이 그러시는 걸 보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천생연분이라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아마 전생에서는 두 분이 혈육이셨을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나 똑같았죠. 얼굴 생긴 것만 보고 결혼했었던 내가 어리석었지. 이딴 얼굴 겉가죠. 같이 살아보니까 별로 소용도 없더만. 이혼해. 이혼? 누구 맘대로. 나야말로 능력 없고 발전 없고 전혀 남자다운 구석이란 찾아볼 수 없는 남자하고 결혼해서 이날 이때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아,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이 사람아. 이혼하고 끝내. 각자 갈 길을 가자고. 하지만 그건 안 되지.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혼을 해줘. 뭐야, 이런 정신 빠진 여자를 다 보았나. 협조 안 해주면 내가 이혼 소송으로 확 가버리는 수가 있어. 이혼 소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 건 증거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당신 바람 피웠잖아. 당신이야말로 바람 피웠잖아. 그리고 당신은 증거까지 수두룩하게 남겼지. 나는 안 남겼지만. 뭐야? 그래서 지금 이혼을 안 하시겠다? 이혼을 못 해주시겠다? 어디 저거 보라고. 내가 반드시 이혼을 하고 말 테니까. 내가 이긴다. 이기든지 말든지 관심 없고 내가 관심이 있는 건 재산이야. 돈이라고. 그러니까 내 손에 돈이 안 들어오는 한 나는 이혼 못 해줘. 절대 안 해줘. 그리고 두 분은 이혼 이야기도 아주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나누셨습니다. 아버지는 결혼이란 좁새를 던져버리고 자유연애를 즐기는 홀가분한 인생을 이제 살고 싶으신 모양이었어요. 투철한 책임감 정신없이 살아오신 분이라서 그런가 결국 생각을 그런 쪽으로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한술 더 뜨셨죠. 돈을 받기 전에는 절대 이혼 못하겠다고 나오셨으니까요. 두 분 다 경제적인 능력, 사회생활 하시는 능력은 똑같이 부족했으나 차이점은 아버지는 재산을 쥐고 계시는 친할머니의 자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엄마에겐 그런 배경이 없었고요. 그러니 애꿎은 이혼만 해버리면 돈 한 푼 못 건지고 낙동강 오리열 신세가 되어버릴까봐 그게 걱정이셨던 거예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제가 또 다 봐야만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별별 희한한 광경은 다 접해온 저였으나 이제는 하다하다 바람을 피우시고 이혼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까지 보게 되니까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세상 천지에 저희 집 같은 집도 있을까 싶었습니다. 별 특이한 집구석을 다루는 영화 드라마에서도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안 보였거든요. 자연스레 당연히 저는 어디 가서 가족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이 되었죠. 학창시절에도 항상 가족 이야기가 주제로 나오면 저는 대충 얼버무리거나 화제를 돌리거나 그런 식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가족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 피했습니다. 저는 언니라는 자매가 있으니까 저희 둘끼리라도 잘 통했으면 으쌰으쌰 잘 이겨내 왔을 것 같은데 언니마저 부모님과 그 희한한 특성을 함께한 인물이었으니 설명이 필요 없었네요. 부모님이 발언과 이혼이라는 문제를 두고 황당하게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계셨던 그 무렵 언니가 골 때리는 사고를 쳐주었습니다. 어떤 양아치 같은 놈하고 눈이 맞아서 잠적을 해버렸거든요. 가출이었죠. 그 양아치 같은 놈은 번들거리는 인상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그 놈을 만나는 걸 친할머니와 저는 마음에 안 들어 있었어요. 그래도 연애만 하고 말겠지 싶었는데 어느 날 결혼을 하고 싶다며 그런 소리를 꺼냈던 거예요. 이제 20대 중반인데 그 나이에 고작 그딴 놈하고 결혼이라뇨? 안 될 소리였죠. 건실한가는 멀게 살아오신 부모님 두 분의 눈에도 오죽하면 그놈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반대를 하셨어요. 아버지는 지금 장난하냐는 반응을 보이셨고 언니는 그 발언에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기는 진지하게 진실한 사랑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걸 조롱하고 우습게 만들었다나 뭐라나 그런 말을 하면서 울더군요. 괜히 달래고 편을 들어줬다가는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서 제가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뒤에 잠적을 해버렸던 거예요. 포스트잇 작은 쪽지에 아주 짧은 문장만 남기고 떠났는데 유명한 라틴어 구절 카르펜 디엠을 적고 싶었던 모양이었어요. 카르펠 디엠은 현재에 충실하라는 뜻을 지닌 유명한 말이죠. 근데 적은 걸 보니까 카르페 디엠이라고 잘못 적었더라고요. 카르페는 디저트를 파는 카페에서 가면 볼 수 있는 기다란 컵에 나오는 아이스크림입니다. 근데 그 단어로 잘못 적은 것을 발견한 순간 골이 땡기더군요. 저희 언니의 황당무계한 앞날을 암시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머리가 아팠는데 친할머니께서는 얼마나 상심이 크셨겠어요. 이놈의 집구석 죄다 미쳐 돌아간다는 생각뿐이었겠죠.
저희 집이 특히 개판 5분 전으로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안 친척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재산 정리라도 확실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아, 정신 하나도 없어. 돈 이야기라도 지금 확실히 해둬야 할 것 같은데. 돌아가는 꼬라지가 너무 정신없으니까 재산 정리라도 미리 확실하게 해두자는 이야기였는데요. 저희 집이 개판이 난 걸 핑계로 그냥 친할머니의 재산에서 미리 콩고물 부스럭이라도 받고 싶어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친할머니께서도 뭔가 이쯤에서 밝히고 넘어갈 요량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내 당신이 쥐고 계신 재산을 밝히셨습니다. 내가 지금 100% 솔직한 건 아니고 한 90% 정도는 솔직하게 밝힌다. 이것들아, 잘 들어라. 내가 재산이 8억 정도 있다. 그리고 이 돈 내가 숨이 꼴가닥 넘어가기 전에는 아무한테도 못 준다. 대신에 나 죽거든 그때 내가 남기고 간 걸 너네들끼리 알아서 나눠 갖든지 해라. 어차피 나 죽고 나면 비율 한번 공평하게 돈이 갈라질 거 아니냐. 그러자 다들 난리가 났는데요. 주된 요지는 바로 꼴랑 8억이냐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겉으로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속으로는 죄다 기대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8억이라는 숫자에 거품들을 물고 뒷목들을 잡으면서 난리가 났던 것이죠. 지금으로 봐도 8억, 엄청난 액수인데 그 당시에는 그게 더 거액으로 체감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니, 이 사람들이 양심이라는 게 있기는 한가 싶었습니다. 8억이 아니라 8천이라 할지라도 그게 어딘데. 정말 다들 너무한다. 다들 하나같이 웃기는 짬뽕들이야. 나는 절대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저는 이상한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금 제가 멀쩡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할머니께서는 그런 저의 반응을 다 살펴보고 계셨더라고요. 앞만 봐도 우리 혜영이만 멀쩡쟁이야. 보면 볼수록 너의 존재가 참으로 기특하고 고맙구나. 성실하고 정직하고 남들처럼 그냥 열심히 살고 그렇게 평범한 모습을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한숨을 푹 내쉬시는 친할머니의 늙은 얼굴 앞에서 저는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졌었죠. 저는 정말 평범하고 이상적이게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왔습니다. 참고로 저희 언니는 전문대를 다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 짧은 과정도 재학 도중에 남자 문제로 인해서 그만뒀던 역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최종 학력은 고졸이었죠. 대단히 자랑할 건 못되지만 제가 대학 다니는 동안 1회 성적 장학금을 받았었네요. 졸업 전에 친할머니를 모시고 대학가 거리를 다니며 저렴한 가격으로 학생들이 열연을 펼치는 연극도 2편 봤었고요. 유행하는 식당들도 모시고 다녔습니다. 세상 참 좋아졌다.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야.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바쁘게 는 도심 한복판의 젊은 사람들을 보며 친할머니께서는 많은 상념에 잠기시곤 했었습니다. 저는 대단한 곳은 못 되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직장에 들어갔고요. 부모님은 결국 별거를 시작하시며 허울만 부부였지 그냥 각자 알아서 사셨습니다. 따로 곱밥이라는 표현이 부모님을 보면 떠오르더군요. 그리고 언니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을 때 돌아왔어요. 제가 친할머니를 모시고 둘이 지내고 있었는데 언니가 어느 날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돈을 달라고 했어요. 생활비 떨어졌냐고, 그놈하고 끝낸 거냐고, 그놈하고 살기 위해 돈을 달라는 거면 주기 싫다고 막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어떤 반응을 보였던 줄 아세요? 손으로 자기 배를 만지작거리더니 수술해야 돼서 그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의미를 알아차렸죠. 친할머니께서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시며 즉시 쓰러지듯 자리 깔고 누우셨고요. 저는 진짜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것을 참아내면서 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와, 세상에나. 그딴 쓰레기 같은 놈하고 살면서 그놈이 쓰레기라는 걸 아직도 모르는 언니를 욕해하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그놈하고 사이에서 애를 낳고 살고 싶어 하지는 않는 언니에게 마지막 정신줄을 붙잡고 있어줘서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건지 정말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수중에 돈을 털어서 현금 500만 원을 언니에게 줬었네요. 도대체
왜 저러고 살까? 왜 자기 스스로 자기 팔자로 꼬아버리는 거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도 안 되나? 언니가 이해가 안 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도 못하고 본능적으로 특이하게 고생길을 자처하며 자기 팔자를 꼬아버린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알게 되었네요. 살다 보면 자연스레 알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일 다니느라 친할머니 모시느라 부모님과 언니한테 연락 오거나 하면 제가 중간에서 그거 챙기고 신경 쓰느라 그때 참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친할머니의 건강이 확 나빠졌다는 걸 체감하게 되었어요. 혼자 걸으시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잘못 주저앉으셨는데 그러면서 다치셨거든요. 그리고 이젠 전보다 허리와 무릎도 많이 안 좋아졌고 눈 또한 그랬습니다. 저는 그저 친할머니가 걱정이 돼서 직장을 옮겨야 하나 어째야 하나 이런 생각뿐이었는데 당신은 결단을 내리셨더라고요. 나 이제 요양원이나 어디 그런 데 들어가서 살란다. 네? 벌써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안 돼요, 할머니. 안 되기는 사실 작년부터 생각한 건데 내가 괜한 고심으로 미루다 보니 이때까지 온 거야. 친할머니께서는 당신과 막연하게 지내시는 어떤 교회 권사님이 그런 복지시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고 그쪽으로 마당발이시라 그분을 통해서 어디로 갈지 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놀랍게도 저에게 재산을 주시고자 뜻을 밝혀오셨습니다. 혜원아, 너 잘 들어라. 이 할미 재산 이제 다 너한테 줄 거다. 내가 죽고 난 뒤에 쓸모 하나 없는 자식 새끼들이 노리고 달려들지 않도록 내가 미리 지금 너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려고 한다. 나 지금 이렇게 비실비실해졌지만 그래도 가려면 멀었어. 아직 죽으려면 꽤 남았으니까 오히려 지금 너한테 재산을 줘야 돼. 미리 해결을 해놔야 후환이 없어. 너에게 재산 다 주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렇게 입 깨끗하게 씻고서 있으련다. 할머니. 그런데 이 재산은 다 뭐예요? 이런 부동산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무렴 내가 설마 진짜로 8억만 지고 있었을까봐? 에이, 그런 걸로는 큰 소리 못 치지. 아니, 어떻게 이런 큰 재산을. 저기 할머니, 제가 이걸 다 받을 수는 없어요. 저는 할머니 손녀니까 당연히 모셔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랬을 뿐이에요. 몇 년 할머니를 제가 혼자 모셨다고 해서 이걸 다 받는 건 말이 안 돼요. 혜영아, 너도 알잖냐. 내가 왜 너한테만 주려고 하는지. 너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무엇보다 멀쩡한 그 정신이 있으면 알 것 아니냐. 그러니 받아다오. 내 인생 적어도 마무리는 내 뜻대로 잘 지어보고 싶다. 먼저 간 네 할애비도 이걸 원할 거야. 재산이 가야 될 곳에 가기를 바라겠지. 친할머니의 올곧은 눈빛을 보며 제가 감히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재산 목록을 확인한 제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는데요. 알고 있었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친할머니의 재산. 그것을 제가 용감하게 받기로 한 것은 첫째로는 솔직히 고백해서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고요. 당연히 저도 그런 재산의 주인공이 되면 좋았죠. 하지만 다른 이유를 들어보자면 제가 그 재산을 주고 하루하루 사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진명을 해보이고 싶기도 했어요. 재산을 지고 나서도 변함없이 노동의 가치를 숭고히 여기며 내가 노력하는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일상을 소중히 여기겠노라고, 변하지 않겠노라고 그런 마음가짐을 이어가리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친할머니께서는 지인분을 통해서 소개를 받은 시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해서 그리 하셨을 뿐이지 아직 정신이 멀쩡하시고 가질 날이 까마득히 멀었다는 것을 확인한 친척들은 에잇하면서 발길들을 돌렸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게 된 건 그로부터 2년 뒤입니다. 가볍게 아는 사이로만 지냈던 남자가 어느 순간 더 가까워졌고 그러고 나니까
연인이라는 관계로 발전을 하더니 서로 결혼 정년기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다음 단계를 생각하게 되었죠. 남편은 3남매 중에 셋째, 막내입니다. 첫째가 시누이인데 초등학생 애들 키우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었고요. 심해부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심해부의 사촌 형제와 그렇게 둘이 사업을 하는 모양새였고요. 둘째가 시숙인데 탄탄한 기업에 재직 중인 분이셨습니다. 게다가 놀라운 점은 시숙의 아내인 제 동서가 의사라는 점이었어요. 저는 살면서 제 주변 인물로 의사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댁에 있더라고요. 태숙네는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가 한 명이었고 애를 더 낳을 생각은 별로 없어서 고민 중이라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주로 동서의 친정에서 봐주었고요. 시숙네 집하고 동서의 친정집이 꽤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제 남편은 아주 무난한 중소기업에 몸담고 있는 남자입니다. 당시에는 저보다 연봉 200만 원인가? 그 정도를 더 받았고요. 연봉으로 그 차이면 크게 의미가 있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시댁은 전형적인 우리나라 중상층에 가까운 그런 집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제 가슴을 울렁거리게 만들었던 것은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그 풍경이요. 부모님과 주고받는 안부 전화, 가족끼리 모이면 애들도 있어서 왁자질 거란 그 모습, 다 같이 둘러앉아서 먹는 요란하고 정겨운 밥상, 뭐 이런 것들이 자꾸만 제 가슴을 후벼 파더라고요. 괜찮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어도 제가 그런 것들에 결핍을 많이 느끼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왜 우리 집은 평범하지 못할까? 왜 우리 부모님은 저럴까? 이런 생각을 제가 사는 동안 수도 없이 해왔으며 그 과정들이 전부 아픔이었다는 것을 제가 결혼을 앞두고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하고 둘이 조용히 연애할 때부터 정말 잘 맞았고 소박한 신혼생활을 그린 것도 서로 딱 잘 맞았는데 시댁에서 사실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바람에 결혼 전에 고민 깊은 한숨을 내쉬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실부모님이 저를 못마땅하게 보셨던 가장 큰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특별히 하시는 일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부모님과 언니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말씀드리기가 민망하고 꺼려져서 사실 제가 두루뭉술하게 처음에 전달을 드렸었죠. 아버지는 그냥 지인분의 공장에서 일 좀 도와주고 계시고 엄마는 전업주부로 계세요. 저희 언니는 직장 다니고요. 직장? 어디 직장? 무슨 일? 네? 그게 단순 사무직입니다. 근데도 못마땅하게 보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그때 저를 보시던 눈초리가 마치 어림도 없어 라고 외치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시누이가 애들 키우면서 살림하고 그러고 있다고 해도 멀쩡한 4년제 대학 나와서 원래는 괜찮은 직장에 다녔던 사람이더라고요. 애들 키우느라 그리고 심해부가 하는 사업이 계속 상승 곡선을 조금씩 그려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었던 것이지만요. 시숙과 동서 쪽은 말해 무엇하나요. 그런 자식 내외들을 봐오셨던 시어머니의 눈에 저와 결혼하겠다는 막내 아들의 선언이 너무 가당치도 않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이뤄져서 결국 저를 받아주셨고요. 게다가 남편이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시댁 집안에서 가장 특색이 없는 인물이었더라고요. 나쁘게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 못난이였다고나 할까요? 한마디로 특별히 잘난 구석도 없고 야욕도 없고 성격이 대찬 것도 아니라서 항상 그냥 조용히 자기 위치만 지키고 있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남편은 자기 형이 워낙 옛날부터 자기 밥그릇 잘 챙기며 야욕 넘치게 굴고 부모님의 인정을 싹쓸이 해갔던지라 더 기가 죽어있던 측면도 존재했습니다. 남편은 눈알이나 굴리면서 조용히 눈치나 보는 그런 막내였죠. 그랬기 때문에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저 같은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막내 아들의 선언이 에휴 네가 그럼 그렇지 정도의 소식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겠네요. 저희 부모님은 진작에 따로 국밥이 되셔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제 결혼으로 두 분 한 대 모시느라 그때 진땀 좀 뺐습니다.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 두 분이 마지막 한 줌의 양심 정도는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잘 키워준 것도 없는데 결혼한 때 나서는 줘야지. 낳기만 한 게 다였는데 알아서 커준 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미안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네. 제 평생 집에서 항상 당치만 다녀왔던 거 그걸 두 분이 모르시진 않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제 결혼에 있어서 두 분은 필요할 때 항상 모습을 드러내 주셨고 결혼식 당일에도 문제없어 보이는 부부의 모습을 연출해 주셨습니다. 저희 언니요. 그 양아치 같은 쓰레기놈과 헤어진 지 오래였죠. 정신을 차려서 헤어진 건 아니었고요. 그놈이 바람을 피웠더라고요. 그것도 양다리요. 언니까지 포함하면 세 달이었죠. 그러다가 그중 어떤 여자에게 본격적으로 갈아탔어요. 언니는 버려졌고요. 그 바람에 언니가 그놈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 저는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그 후로 우울증을 앓았어요. 대체 그 멀쩡하고 예쁜 외모를 가지고 왜 그러고 사는지 저는 고개가 절레절레 저어졌네요. 제 결혼식 때도 뭐가 그렇게 감정이 넘치는지 혼자서 펑펑 울더군요. 모처럼 멀린 아들이로 나오신 친할머니께서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제가 결혼하는 모습을 봐주셨고요. 눈이 마주칠 때마다 저는 친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끄덕여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여전히 너 말고는 다 글러먹었구나. 혜영아, 네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이 할미가 오늘 또 한다. 나 죽기 전에 너 이렇게 결혼식 올리는 모습을 봐서 어찌나 좋은지 몰라. 친할머니께서는 주름이 자글자글하신 얼굴로 웃어 보이시며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저는 보람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언니가 혼자 오열을 하는 바람에 분위기를 또 망쳐놨었고요. 가뜩이나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시어머니께선 더더욱 제 점수판에 감점을 매기셨죠. 뭔 놈의 집구석이 저렇게 수준 떨어져.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여기시면 시아버지께선 조용히 동조만 하셨습니다. 두 분 중에서 실세는 시어머니셨어요. 듣기로는 남편이 3살 때였나? 그 정도로 옛날에 시아버지께서 보증 잘못 서셔서 집안 말아 잡수신 적이 있었다네요. 그래서 죄인이 되셨고 시어머니께선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기세 등등한 실세가 되셨죠. 제가 잘 보여야 할 쪽이 어딘지 자명했습니다. 야, 너 와서 마늘 좀 깔아. 결혼하고 3달이 채 지나지 않아 어느새 저는 시어머니께서 부르시면 달려가는 며느리가 돼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시댁 베란다에 쪼그려 앉아서 마늘을 깠죠. 멀리 살고 애들 키우는 친딸이 이런 거 하겠나요? 귀하신 바쁜 몸 의사 며느리가 하겠나요? 아니었죠. 만만히 콩떡 막내 며느리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만 일을 했죠. 그런데 저는 처음에 그게 싫지 않았어요. 저는 가족과 부대끼며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부모님의 정에 목말라 있었던 전데 시간이 나면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을 뵙고 시어머니의 부엌일을 하고 이런 게 너무 피곤하고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그래서 자발적 종노릇을 했었네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었고요. 그런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언제부턴가 다 같이 모이면 다들 밥이나 먹고 과일이나 먹고 그러는데 저만 바쁘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일을 하고 차려내고 치우고 이러니까 기분이 이상하고 비참하더라고요. 특히 동서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저하고 말도 잘 안 섞었습니다. 마치 계급을 나누듯 말이죠. 동서한테 하하호호 웃으시던 시어머니께서 저한테는 부엌에나 가봐라 이런 눈짓을 차갑게 주시는 그 빠른 변화가 저를 먹적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웃긴 건 남편 또한 제가 시댁에서 종노릇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저의 희생으로 남편이 난생 처음 자기 부모로부터 뭔가 존재감을 뽐냈기 때문입니다. 참된 일꾼, 참된 종, 이런 공짜 인력을 집안으로 데려왔다고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보람된 웃음을 짓는 걸 봤네요. 와, 점점 이건 아니다 싶었죠. 호의가 계속되면 그걸 좋게 끌고 가야 하는데 점점 그걸 받기만 하려는 게 사람 본성이더군요. 그래서 고민하던 시기 마침 시아버지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께서 당연하게 저보고 상 차릴 준비하라고 하시더군요. 쓸탄 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둘이 같이 하면 금방 한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참아졌습니다. 에이, 지금까지 동분서주하며 열심히 했는데 생신날 일도 못할까 싶어서 한번 해보기로 했네요. 토요일 아침 새벽부터 시댁에 가서 요리를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께선 갑자기 두통이 있다고 하시더니 병원에 가셨어요. 주말에는 병원이 일찍 문 닫으니까 일찍 가보겠다고 하시더니 오전 10시에 집을 나서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 돌아오셨죠. 오시자마자 더 빨리 못하냐는 둥, 왜 거실장 정리는 안 해놨냐는 둥 잔소리부터 알아들었습니다. 두통 때문에 저러시는가 보다 싶어서 시아버지 생신날이니 제가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참았네요.
결국 저 혼자 다 했어요. 미리 일찍 와서 같이 준비하겠다는 신우이네. 결국 10분 일찍 온 게 다였고요. 세순대는 심지어 좀 늦게 왔습니다. 제 남편이요. 주말인데 회사에 점검할 거 있다고 나갔어요. 근데 그게 늦게 맞췄는지 제가 일찍 좀 오라고 했는데 날짜 없이 그냥 정시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신우이네보다 남편이 살짝 늦게 왔습니다. 결국 저만 파김치가 된 상태로 멍하니 잔뜩 차려진 상을 쳐다보았죠. 그래도 사람이 한계에 닥치면 다 하게 돼 있구나 싶어서 씁쓸했네요. 결국 이걸 제가 다 해냈으니까요. 스승네도 왔고 이제 다 같이 거실에 크게 차려진 상에 둘러앉아 먹기만 하면 될 때였습니다. 생신 축하드린다고 노래까지 즐겁게 부르고 나니까 그래도 저도 웃음이 지어지더군요. 하지만 다음 순간 동서가 예의 그 도도한 얼굴로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시숙이 그걸 받아서 시아버지께 건넸고요. 딱 봐도 돈봉투였죠. 아이쿠야, 용돈을 뭐 이렇게 많이 넣었어? 생신인데요. 당연히 그 정도는 드려야죠. 동서가 말하는 모습을 애틋하게 눈짓하신 시어머니께서 냉큼 액수를 확인하셨죠. 그러자 시숙이 작은 목소리로 500이라고 알려드렸고요. 동서가 준비한 성이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다들 놀라서 저절로 감탄을 터뜨렸죠. 신우이가 민망한 얼굴로 백화점에서 가서 옷 한 벌 사온 게 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러자 시부모님께서 괜찮다며 껄껄 웃으셨고 다음으로 저와 남편을 쳐다보셨습니다. 제가 상을 차리니 남편 보고 작게 뭐 하나 선물 사오라고 분명 얘기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 남편이 빈손이었죠. 머쓱하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이 사람이 요새 정신이 없어서. 갑자기 제 탓을 하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죠. 게다가 만약 그렇다고 해도 본인이 자식인데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렸던 제가 피곤한 얼굴로 기가 막혀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대뜸 삿대질을 날리셨어요. 어휴, 뭐 하나를 하는 게 없어. 너는 이년아, 네 동서를 반이라도 닮아봐라. 네?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제가 오늘 이거 준비 다 했는데요. 다니 뭐야? 반의 반이라도 닮으면 내가 절을 올리겠다. 야, 너는 뭐 하나 잘난 구석도 없어. 내세울 것도 없으면서 열심히 움직이라도 해야지. 그건 당연한 거니까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건데 굳이 그걸로 생색을 내려고 들어. 에라이 못 배워먹었냐. 시어머니께서 혀를 끌끌 차시는데 시아버지께선 그저 고개를 돌리셨고요. 시숙은 모르는 척 무게를 잡으며 식사 중이셨고 동서는 제 쪽을 힐끗하며 피식 웃었습니다. 신우이와 시매부는 어색하게 딴청이었고요. 남편은 꾸중을 들을만 하다는 식으로 비통한 표정이 되어 고개를 떨군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게 다 뭐지 싶더라고요. 결혼한 이후로 내내 뭔가 홀린 듯이 잘못 살아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피곤한 상태였는데 그 어느 때보다 갑자기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고작 이러고 살고 싶었던 게 아닌데 평범하게 결혼해서 시댁 식구들과 어울려 지내고 그렇게 살고 싶었지만 그게 이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너 갑자기 뭔 소리니? 정말 미쳤나 보네. 좋은 날에 이혼이라도 당하고 싶어? 이혼이요? 그거 좋죠. 제가 고작 이따위 집구석에 있을 인물이 아닌데 제 스스로를 너무 낮추고 망치고 있었어요. 저희 할머니께 죄송했어라도 이렇게는 더 못 살겠네요. 대관절 네가 뭔데 인물이니 뭐니 소리를 해. 여기 네 동서를 봐라. 의사야 의사. 어디 감히 네 손이 동서가 의사인 집안에서. 네가 목에 힘을 줘. 어머님.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요즘 표현도 못 들어보셨어요? 뭐가 어째 그 건물주. 그게 뭐. 제 동서가 의사 나블랭인데 뭐 어쩌라고요. 저는 건물주예요. 제 건물에 아직 병원은 없는데 다음에 병원이 들어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런 그림도 나쁘지 않죠. 건물이 좀 크거든요. 위치도 좋아서 가치는 계속 오르는 중이고요. 지금은 한 200억 정도? 우리나라는 뭐니뭐니 해도 부동산이에요. 그쵸? 제가 웃으면서 말을 하자 이제 시댁 거실엔 숨막히는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운하게 일어났어요. 그러고 보니 아침마 차림이더라고요.
그거 벗어서 남편 머리 위에 던졌습니다. 남편이 앞치마 맞고 정신 들어서 번쩍 일어났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더 빨랐죠. 지금 너 무슨 헛소리야? 너 그럼 거짓 망바로 어디서 하는 거야? 거짓 아닌데요. 그럴 이유가 없죠. 어차피 이혼하면서 다 밝혀질 거니까 그때 아시면 되겠네요. 진짜로 건물을 200억? 아니 잠깐. 그러면 왜 그걸 여태까지 얘기를 안 했대? 안 물어보셨잖아요. 물어보지 그러셨어요. 건물 있냐고 물어보셨으면 답해드렸을 텐데. 시어머니께서 현기증을 일으키심에 옆으로 쓰러지셨고 다들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잡더군요. 당신, 그런 중요한 사실을 여태 말을 안 해? 나도 지금 놀랍고 실망했는데 내가 믿음을 주지 못해서 그런 거였겠지. 나도 잘못이 있으니까. 나도 자기도 잘못했다고 치고 넘어가자. 응? 그런 개소리를 뭐 그렇게 애절하게 해. 당신 잘난 거 없어도 그래도 괜찮은 남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별로야. 여태까지 당신이 다 깎아내린 거, 내가 개고생하도록 유도하고 방조한 거, 그리고 당신 가족들이 나 부려먹은 거, 특히 당신 엄마가 나 무시하고 모욕 주고 맨날 불러대고 일시키고 그랬던 거 내가 다 증거로 남겨놨어. 이혼? 고속도로 달리듯이 내가 처리해 줄게. 남편이 완전히 얼이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상을 발로 퍽 3개 걷어차고 시댁을 나왔죠. 애써 차렸던 음식들 거의 다 흔들려 쏟아져 버렸으나 미련 따위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 증거 운운함에 이혼을 못하셨던 걸 떠올리며 저는 혹시나 싶어서 증거를 남겨왔었죠. 근데 그러기에 천만다행이었어요.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찾아와서 허리를 숙이고 사과를 하셨으나 제 마음이라는 게 이미 차갑게 식은 뒤였더라고요. 무례했던 거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나는 용서 못해줘도 우리 아들이라도 어떻게 받아줄 수 없을까? 눈물로 호소를 하셨으나 저는 전혀 아무렇지 않았고 이젠 화도 나지 않는 걸로 보아선 이 집안엔 아무런 감동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남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그래서 더 굳건한 마음으로 이혼을 했네요. 저의 재산, 그건 결혼 전부터 저의 것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하면서 조금 더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 콧물 흘려가며 후회하고 몸부림치다가 절망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일찍이 미리 저에게 재산을 물려주신 친할머니의 상견지명을 다시 느꼈네요. 제 이혼 소식 그리고 있었던 일들 친할머니께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너털 웃음을 터뜨리시더군요. 아이고 나원 참 별별 일이 다 있네. 그래도 잘했다. 내 손녀 최고로 잘했다. 대결했으면 된 거야. 이제 다음을 기대하며 살면 되는 거야. 웃으며 그렇게 말씀해 주시던 친할머니께선 그 이후로 1년여가 지나서 돌아가셨습니다. 남기신 재산은 약 1억 원 가량이었고 그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둔 것이었죠. 연막 작전으로요. 진작에 친할머니께서 당신의 나머지 재산을 다 소진하셨고 남은 게 그것이라는 걸 자식들은 한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상으로 알려고 하지 않았고요. 무심하고 단순한 친척들이 그때만큼은 정말 다행이었네요.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각자 따로 인연을 찾아서 조용히 살고 계세요. 언니는 정신과 다니고 봉사활동도 다니고 그러더니 사람이 점점 나아졌어요. 작게 일감 받아서 디자인하는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고 결혼은 아직 안 했으나 알콩달콩 장기 연애 중이에요. 그리고 저는 놀랍게도 집안이 아주 유복한 남자를 만나서 새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지금의 제 남편은 재산이고 뭐고 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시부모님은 거의 미국에서 지내고 계시는데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정이 넘치시고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시죠. 제가 이렇게 살려고 그 과정들을 다 지나왔나 싶더라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난 놀라운 이야기도 풀어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요즘 참 지난 날들을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사연글이 품위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한편으로는 인생 성배로서 후배들에게 할 수 있는 조언도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이야 젊은 부부들이 결혼을 해서 애를 안 낳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시대입니다. 하나 낳으면 그래도 애를 낳았네 하는 분위기고 둘만 낳아도 엄청 타산한 것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제가 젊을 적만 해도 안 그랬습니다. 당장 제 남편은 8남매 중 장남이었고 저는 4남매 중 장녀였습니다. 비단 저희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돈에 살던 집 중에 형제가 셋이 안 되는 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만큼 애들을 많이 낳는 시절이었습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애를 많이 낳는 것이 당연시 여겨졌는지, 애를 많이 낳는다고 해서 전부 잘 먹고 잘 입힐 수 있을 만큼 잘 사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형제들과 사이는 좋은 편이었고 나이 먹어서도 형제들 생각해보면 그래도 형제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여겼던 순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다 제외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환경을 생각해보면 차라리 저 혼자인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저 때는 아이들을 낳아놓으면 애들이 알아서 쑥쑥 잘 큰다고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사실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애를 그렇게 많이 낳는 가구들이 많았던 거겠죠. 하지만 저도 애를 키워봐서 아는 건데 애들은 혼자 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부모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죠. 그래도 이왕 내 욕심으로 낳은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줘야지 부모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 옷도 예쁘고 깨끗한 것만 입히고 싶고 먹을 것도 건강하고 몸에 좋은 것들만 먹이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어릴 때 저는 딱히 그런 관심과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많은 형제들 때문에 빵 한쪽 먹는 것도 아끼고 아껴야 했으니까요. 장녀라고는 해도 아들을 더 중요시하는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아버지는 새 옷도 맛있는 음식도 둘째였던 남동생에게 먼저 줬고 저는 언제나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빠, 나도 밥 더 먹고 싶은데 승기 말고 놔주면 안 돼? 안 된다. 네 동생 빼빼 마른 거 보이지 않니? 네, 알겠어요. 아빠, 나도 공부하고 싶은데 나도 승기처럼 문제집 사줘. 여자가 공부해서 뭐 하려고? 쓸데없는 거에 눈독 들이지 말아라. 어린데 욕심만 많아가지고 제 동생한테 양보할 줄 모르고 말이야. 저랑 동시대에서 태어나서 살아온 여성분들은 아마 높은 확률로 저희 집과 비슷한 분위기였을 겁니다. 지금이야 아들 하는 게 많이 없어졌고 오히려 잘 키운 딸 하나가 10아들 안 부럽다는 말도 있지만 그때는 모든 것들이 아들 위주로 돌아가는 시대였습니다. 당시 저희 옆집 친구는 밥상도 못 써서 늘 자기네 엄마랑 바닥에다 그릇을 놓고 밥을 먹고 그 친구의 동생이었던 남동생과 친구의 아빠만 밥상에서 밥을 먹었다고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이곳저곳에서 남동생인 둘째가 더 편애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죠. 지금이야 그냥 그럴 때도 있었지 하고 넘기지만 왜 어릴 때는 그런 작은 것들이 얼마나 서럽습니까? 어느 날엔 왜 맨날 아빠는 동생만 맛있는 거 주고 예쁜 옷 줘? 하면서 울다가 동생을 때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빠에게 어디 기집애가 귀한 아들을 때리냐면서 그 배 이상 혼났죠. 밤에 엄마 품에 안겨서 훌쩍거리다가 간신히 잠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아빠 미워. 엄마, 아빠 이상해 엄마. 울지 말아라 스나야. 네가 여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좀 참아라. 참는 법도 배워야 하는 거야. 네가 누나잖니. 누나라고 다 참아야 해? 그런 법이 어딨어? 아휴, 고집도 참. 서러웠던 건 엄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저 아빠 말이 옳다고 생각하셨고 제가 고집도 주관도 강한 아이라 생각하셨어요. 엄마의 말을 듣다 보면
제가 꼭 마치 나쁜 아이가 된 것만 같았어요. 그랬기에 언젠가부턴 엄마에게 불만 털어놓는 걸 그치게 되었죠. 사실 남동생을 편애한다고 해도 집이 잘 살아서 남동생이 노리는 것에 반의 반만이라도 제게 왔으면 솔직히 그렇게까지 큰 불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이 가난했기에 거의 모든 지원이 둘째한테만 가고 저를 비롯해서 다른 동생들은 정말 막말로 콩조가리 하나 얻어먹기 힘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가정 환경에 익숙해져서 아무런 불만도 가지지 않고 그냥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중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들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집이 가난할 수는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덜 아픈 손가락, 더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저 남자라는 이유로 둘째만을 챙기고 나머지 자식들은 방치하는 아버지에게 너무 화가 나더군요. 한창 그런 불만이 극에 달했을 때는 부모님 앞에서 이럴 거면 날 왜 낳았어요? 라고 소리를 지른 적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날이 기억이 나는데요. 어린이날이었어요. 집이 가난했기에 당연히 선물 같은 건 기대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날은 아버지가 환한 얼굴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미소에 저희 모두 내심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꺼낸 건 장난감 딸랑 하나였어요. 바로 승기가 갖고 싶다고 했던 장난감을 사왔더군요. 저나 다른 동생들의 선물은 없었고요. 제 입장에선 너무 억울한 일이었어요. 눈물이 바로 맺히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떻게 늘 둘째만 챙길 수 있어요? 저희는 아버지 자식도 아니에요? 저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요. 참으라 해서 참았다고요. 근데 어쩜 늘 이런 식이세요? 이럴 거면 저 나가 살래요. 뭐라고? 기집애가 못하는 말이 없어? 그럼 다 큰 네가 선물을 굳이 받아야겠다는 거야? 어째 클수록 넌 어디 그런 철부지 같은 말만 해대는 거야? 아 그래? 선물이든 뭐든 그리 갖고 싶으면 네가 벌어서 사. 나가서 네가 벌어 사라고. 아버지가 중학교 소녀한테 던진 말은 참 가혹했어요. 그냥 미안하다고 아버지가 형편이 안 돼서 하나밖에 못 사왔으니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해주셨다면 차라리 마음이 풀렸겠건만 저렇게 절 못된 아이로 만들고 기어이 내쫓으려는 아버지에게 너무도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언니, 울지 마. 언니가 울면 나도 슬퍼. 맞아. 우린 괜찮아. 내가 나중에 돈 벌면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오죽하면 우는 절 붙들고 셋째와 넷째가 저리 말해주곤 했죠. 동생들의 위로가 있었기에 그래도 그나마 마음이 좀 달래졌던 것 같아요. 다음 날부터 아버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지만 그래도 딱히 큰 갈등 없이 지냈어요. 집을 벗어나고 싶기도 했고 마음 놓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딱 중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나마도 집 근처에 없었기에 다른 지방으로 가야 했어서 사실상 독립 아닌 독립이었습니다. 처음 제가 이 얘기를 부모님께 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이러했어요. 공장에 들어간다고? 그래, 어차피 여자가 고등학교 나와봤자 뭐하니. 공장 가서 둘째 학비에 보탬이나 되라. 아이고, 그래도 어린 나이에 공장 일이 만만치 않을 텐데. 스나야, 꼭 그래야겠니? 여보, 우리 스나 고등학교만 보내주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지금 우리 집 형편 어떤지 당신 몰라?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무슨 여자의 고등학교를 보내? 제정신이야? 알겠어요. 화내지 마요. 엄마는 그래도 저를 안쓰럽게 여기셔서 나름대로 한마디 하셨지만 아버진 예상한 대로셨어요. 가슴은 쓰렸지만 차라리 아버지 반응을 확인하니 얼른 나가고 싶더라고요. 어차피 집에서부터 별 지원을 받지도 못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 먹고 살 돈을 빨리 벌기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았죠.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 젊었을 적 공장 일은 진짜 누가 일하다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업무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먼지가 가득 찬 공장, 객기적은 휴식 시간. 저도 정말 몇 번을 쓰러질 뻔했는지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고 버텼습니다. 한 번 돈을 받고 그걸 저축을 하다 보니까 돈 모으는 재미가 느껴져서 그나마 그걸 보고 견딜 수 있었죠. 그리고 가끔 그 돈으로 제가 사고 싶은 걸 사는 것도 나름대로 재미라면 재미였어요. 기껏해야 한 달에 한두 번 제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거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좋았어요. 더군다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좋았어요. 승희 씨는 나이도 어리고 일도 힘들 텐데 그래도 힘든 티를 잘 안 내네. 일이 할만한가 봐? 아, 저요? 그냥 그래도 여기 있으면 돈은 벌잖아요. 그게 좋아요. 그래, 그건 그렇지. 나도 나이 들어 일하는 건 힘들어도 돈 버니까 그 맛으로 일해. 휴식 시간에 잠깐 대화를 하다 보면 공장엔 나름의 여러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난한 집안 환경 때문에 떠밀리듯 공장에 온 여자애. 허리가 아프셔도 남편, 아들 뒷바라지하기 위해 일하시는 아줌마. 심지어 할머니인지 아줌마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드셨는데도 이 일을 하겠다고 오셔선 힘겹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 몰래 일을 도와드리곤 했죠. 게다가 공장에서 일만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의 남편도 만나게 되었죠. 남편도 저와 비슷한 이유로 일찍 집을 나와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보다 형제가 배는 많은 팔남매였으니 그럴만도 했죠. 서로 힘들게 공장에서 일을 하는 처지이다 보니까 각자가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도 잘 알고 있고 공감도 잘 되고 정말 지칠 때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보니 생각보다 금방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들었던 날이 있었어요. 사실 나이가 든 지금도 그날의 기억은 생생한데요. 그날은 제가 몸이 많이 아픈 날이었어요.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전날 창문을 열어놓고 자서 그런지 일어나자마자 온몸이 쑤시는 거예요. 허리부터 시작해서 온몸 곳곳이 송곳에 찔린 것처럼 아파오는데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군요. 단장님, 오늘은 제가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할 것 같은데요. 혹시 제 자리 다른 분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참아보려 했는데 정말 아파서 그래요. 몸이 아프다고? 그건 며칠 전에 말했어야지. 안 돼. 지금 승하씨 말고 일해줄 사람 없어. 얼른 자리로 가. 최대한 일찍 끝내. 그럼 나도 상황을 봐줄 테니까. 작업 반장님의 목소리엔 냉기가 흘렀어요. 전혀 빼줄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어쩔 수 없이 전 컨베이어 벨트로 갔고 같이 일하시는 아줌마들의 걱정 어린 시선을 받으며 하던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나 장시간 일을 하니 몸 상태는 더 안 좋아졌어요. 하면서도 눈앞이 뿌얘질 정도로 머리가 어질거리고 토할 것 같은 기분에 식물이 올라오는 걸 계속 삼키고 있었어요. 차라리 쓰러지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힘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었을까요?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만 눈꺼풀이 감기면서 시야가 컴컴해졌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오성거리는 소리들이 들렸죠. 스나씨, 눈 좀 떠봐. 스나씨. 아니 어쩌면 좋아. 아까부터 계속 신음소리 흘리더니. 여기 구급차 좀 불러줘요.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어요. 전 응급실에 있었고요. 그리고 옆엔 좀 놀라운 얼굴이 있었어요. 승아씨, 괜찮아요? 정신이 좀 들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머리가 아직도 아파요. 의사분이 왔다 가셨는데 열이 많이 났다고 있어요. 아직 일어나면 안 돼요. 조금 더 쉬어야 해요. 수납은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다 처리했어요. 남편과 당시 친한 사이긴 했어도 이렇게까지 걱정해주는 사이는 아니었는데 여기까지 따라온 남편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온기가 어찌나 따스하던지 순간 저도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아 꼭 맞잡았어요. 그렇게 저는 자연스레 남편과 연애라는 걸 하게 되었고 연애는 빠르게 결혼으로 이어졌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연애를 막 오래 한다기보다는 거의 나이가 차면 바로 결혼을 하는 시기였고 당시 제가 21살, 남편이 23살이었습니다. 결혼도 지금처럼 늦게 하는 편이 아니었기에 연애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바로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일 겁니다. 사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바뀐다거나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여전히 가난했고 저희는 처음 만났을 때 그대로 공장에서 각자의 일을 열심히 했죠. 그래도 영원한 내 편이 생긴 것만 같은 기분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일 힘드니까 몸 조심해야 해요. 알았죠? 알겠어. 고마워 당신. 당신도 저번처럼 쓰러지면 안 되니 조금이라도 힘들면 말해. 작은 단칸방에서 시작한 신혼생활이지만 행복했어요. 가진 게 많이 없어도 서로를 위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힘이 나더군요. 또 원래 부모님과 형제들로 이루어진 가족을 벗어나서 나만의 새로운 가족을 꾸리는 것이다 보니까 어린 나이였음에도 더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결혼을 하게 되면 애를 꼭 낳고 싶었기 때문에 나중에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을 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이에 대해선 남편과 이야기도 자주 나누었습니다. 나는 자식을 빨리 낳고 싶진 않아. 그리고 낳으면 딱 한 명만 낳고 싶어. 왜? 보통 결혼하고 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이상 최대한 빨리 애를 낳긴 하잖아. 당신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야? 여보. 나는 그렇게 빨리 애 갖고 싶진 않아. 우리가 아직 한창 돈을 벌고 있기도 하고 일단 임신을 하면 난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기가 힘들어지잖아. 적어도 애 키울 돈은 벌어놓고서 뭐라도 하고 싶어. 그리고 애를 낳더라도 막 3남매, 4남매 이렇게 낳고 싶지도 않아. 저는 딱 외동딸이든 외동아들이든 한 명의 자식만 낳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조금 실망스러운 기색이었어요. 남편은 거짓말 좀 보태서 축구팀을 창단해도 될 정도로 애를 많이 낳고 싶어하는 편이었습니다. 동생들이 있어서 여러모로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형제가 있기에 의지되는 것도 있잖아. 외동은 너무 외롭지 않겠어? 나는 자랄 때 형제들이 있어서 그래도 외롭지 않고 좋은 기억들도 많았는데. 저도 형제가 있기에 형제가 어떤 면에서 의지가 되는지는 알았지만 그 의지보다도 형제가 있기에 제가 못 받고 살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더 먼저였습니다. 지금 그렇게 돈도 많이 없는 상황에서 애를 많이 낳고 키워봤자 분명히 어느 한 명은 소외된다. 나는 사남매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런 소외감을 많이 느꼈다. 그래서 내 자신만큼은 그런 걸 느끼지 않고 정말 제대로 사랑받는다는 느낌 받으며 자라게 하고 싶다며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벌이가 엄청 좋은 것도 아니잖아. 애 여럿 낳으면 아이들 키우는 값도 만만치 않아.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한 명만 낳아서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는 게 낫지 않아? 그래도 한 명이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다시 얘기해보자. 남편과는 아이 계획 문제로 처음 갈등을 겪게 됐어요. 이 문제가 사실 단순한 문제도 아니고 서로의 가치관이 얽혀있는 문제이다 보니 더 풀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행히 남편이 무조건적으로 애를 많이 낳고 싶어하는 의견을 고수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실제로 애를 낳아서 키울 때 남편이 그러더군요. 당신 말대로 하나만 낳길 잘했어. 나고요. 자식 하나 잘 키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살면서 고생했던 것보다 애 낳고 고생한 게 더 컸습니다. 특히 제가 예상했던 대로 아이를 양육하는 값이 너무 컸습니다. 새 옷 사주고 분유 사 먹이고 조금 컸을 때는 장난감도 사주고
게다가 저희 외동아들이 아기 때부터 워낙 말썽꾸러기였던지라 정말 아주 잠깐만 노는 때도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 기어가 있고 그거 간신히 붙잡아 와가지고 옆에 앉혀두면 또 잠깐 주의를 뗀 사이에 다른 곳으로 가 있어서 어디 있는지 찾느라 온 집안을 뒤졌습니다. 나이가 좀 더 드니 덕분에 동네에서 장난꾸러기라고 소문이 자자했죠. 우리 윤기 엄마는 힘들겠어. 윤기가 지금도 저리 뛰어다니는데 나이 들면 아주 못 잡겠어. 어쩌면 좋아. 네, 그러긴 하네요. 윤기야, 도로로 가면 안 된다니까. 거기서 차 다니니까 위험하단 말이야. 죄송합니다. 정말로 뛰어다니는 아들 잡느라 시간이 다 가곤 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애 돌보는 게 피곤해 지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 발음도 잘 안 되는 입모양을 해가지고는 엄마 하며 달려와서 품에 안길 때면 그의 모든 피곤이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손주가 생기니 저희 부모님, 특히 아버지는 저에 대한 마음이 누그러지신 건지 제게 안부를 묻기도 하고 집에도 가끔 놀러 오시더라고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 손주 좋아하시는 아버지를 보면 전처럼 냉랭하게 대하지 않고 그냥 손주와 시간 보내시게 냅두곤 했어요. 우리 윤기는 어쩜 이리 이쁠꼬. 아마 윤기 너는 나중에 크게 될 거다. 내가 동네 사주쟁이한테 윤기 생년월일을 넣어봤는데 애가 그릇이 크다고 아들아. 뭐가 되어도 반드시 된다고. 아버진 종종 저런 말씀을 하시며 손주를 이뻐해주곤 했어요. 어린아이를 키우면 그렇잖아요. 저도 제 아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좀 산만하긴 해도 똑똑하고 한글도 빨리 떼길래 정말 나중에 커서 뭐라도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자식에겐 모든 걸 바치면 안 되는 걸까요? 과한 기대는 금물일까요? 왜일까요? 중학생 때부터 아들이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같은 반 애들을 때리거나 어떤 때는 자기가 맞기도 했죠. 그때까지도 아니랬습니다. 그냥 그 나이 때 남자애들이 흔히 하는 친구들 사이의 기싸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넌 대체 왜 이렇게 싸우고 들어와? 어디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네. 그냥 친구들이랑 놀다가 그런 거야. 처음엔 걱정이 많았지만 아들이 퉁명스레 말하고 방문을 탁 닫고 들어가니 뭐라 더 할 수가 없었어요. 여보, 우리 윤기 요즘 왜 그러지? 사춘기라서 그런가? 저 나이 때 남자애들은 원래 치고받고 싸움에서 크는 거야. 나도 형제들이랑 그랬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런 거겠지? 그치? 믿고 싶었어요. 그저 사춘기 남자애들의 흔한 싸움일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죠. 실제로 아들은 밖에서 싸움을 하고 돌아다니긴 해도 저희에게 특별히 반항을 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제 아들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와 안녕하세요. 저 윤기 담임 선생님입니다. 윤기가 반에서 돈을 훔쳐서 어머니께서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서야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보통 애들이 잘못하면 제대로 못 키운 부모 잘못이라고 하니 저희가 아들을 키운 방법이 분명 잘못되었을 테고 그간의 방임 역시 그러한 잘못된 교육 중 하나였겠죠. 겉옷을 입고 아들이 다니는 학교로 향하는데 심란한 마음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는 이미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절 보자마자 멱살을 잡을 듯 몰아붙였어요. 이보세요. 자식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킨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나이 어린애가 벌써부터 돈을 훔쳐요? 집에서 그래도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지금도 이런데 나중에는 아주 교도소를 들락거리겠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윤기 너도 얼른 잘못했다고 해라. 그날 교무실에 가서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만 하지 말아달라고요. 아들이 잘못한 사건이란 건 알았지만 그래도 제 배 아파 낳은 제 자식이었습니다. 이 어린 나이부터 경찰서를 들락거리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돈이 필요하면 엄마나 아빠한테 이야기해. 지금이야 엄마가 이렇게 막아주지만 나중에는 그럴 수도 없어. 응? 알았지? 얼른 알았다고 해. 아들 손을 잡고 학교를 나온 날 애원하다시피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요. 잔뜩 찌푸린 얼굴로 끝까지 아무런 말도 안 하는 아들을 쉼없이 보며 그래, 한 번이야. 한 번일 거야. 두 번은 그러지 않겠지. 라며 애써 불안으로 들끓는 속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나이가 들수록 저의 바람과는 다른 들만을 착실히 밟아나갔습니다. 일주일에 5번을 아들 녀석 학교에 불려가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두 번이어야 남편한테 안 들키게 저만 하고 있지. 계속해서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이 오고 얼굴이며 몸이며 눈에 띄는 상처들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던 남편도 나중에는 아들이 학교에서 사실상 문제아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말 온 집안이 다 뒤집혔죠. 내가 너 학교에서 그런 짓 하라고 뼈 빠지게 돈 벌어서 갖다 바치는 줄 알아? 어디서 그런 못돼 처먹은 양아치 짓거리 배웠어? 엄마랑 아빠가 널 그렇게 괴롭혔어? 으아! 똑바로 말 못해? 여보, 그만해요. 윤기도 그쯤 하면 알아들었을 거야. 벌써 윤기가 고등학생인데 이제 진짜로 이런 짓 안 하겠지. 윤기야, 그럴 거지? 응? 아,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뭐? 너 지금 두모한테 그 말버릇이 대체 뭐야? 다시 말해. 어디서 감히 아들놈의 애비한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좀 더 단호하게 나갔어야 하나 싶어요. 하지만 일단 그때 저는 당장 아들을 때려 죽이기라도 할 듯이 길길이 날뛰는 남편을 말려야 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엔 참 좋은 사람이었고 자식이 조금 말썽 부리는 것 정도로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기대가 아닙니다. 그냥 건강하게 자라서 남들이랑 똑같이 문제 안 일으키고 평범하게 살 거라는 그런 기대였죠. 남편의 동생들 중에 학창 시절 막 나가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 때문에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집이 꽤 오랜 시간 우중충했던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늘 내 아들만큼은 그런 놈으로 안 자라게 하고 싶어. 나는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했죠. 그날 제가 말렸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정말 그날 집에 있던 쌀이 빗자루라도 하나 부러뜨릴 기세로 아들을 혼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건이 생기고 말았어요. 저희 아들이 도를 넘은 짓을 저지르고 만 것이었죠. 그날은 저희 엄마의 생신이라 엄마와 아빠를 모시고 오랜만에 외식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평소에도 아들을 예뻐하셨고 중간중간 저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기에 윤기를 더 안타까워하셨어요. 엄만 아들의 밥 위에 고기를 하나 얹어주시며 말하셨어요. 윤기야, 많이 먹으라. 할머니는 우리 윤기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네. 아참, 다음 달 윤기 생일이지? 할머니가 미리 돈 줄게. 이거 받아놓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사 먹어. 할머니가 가난해서 네 엄마 어렸을 땐 돈을 많이 못 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윤기한테 많이 주고 싶네. 우리 강아지 요즘 엄마 아빠 속을 썩인다고 하던데 이젠 말도 잘 들을 거지? 네. 저희 엄마가 아들을 살펴 다정하게 하시는 말씀에도
아들은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네라는 대답 말곤 하지 않더라고요. 내심 너무 속상했어요. 엄마가 형편이 넉넉해서 주는 돈이 아닌데 어렸을 땐 그리도 할머니한테 싹싹하게 굴었던 내 아들이 갑자기 변해도 너무 단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꼭 참고 갈비탕을 입안에 우걱우걱 집어넣었죠. 밥을 먹는 내내 아버지도 기류가 이상한 걸 느끼셨는지 은근슬쩍 밥 먹는 내내 윤기의 안색을 확인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이 일로 화가 많이 나버렸어요. 아들이 할머니가 준 돈을 그대로 들고 가 그날 담배와 술을 샀기 때문입니다. 걸리지 않겠다고 저희 몰래 담배를 사 옥상에서 담배를 피고 있다가 남편과 마주하자마자 남편은 참지 못하고 손을 올리고 말았어요. 너 이놈 자식, 어른 앞에서 할 짓 있고 못할 짓 있어. 그것도 네 애비 앞이다 이놈아. 네가 생각이 있는 놈이면 적어도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지. 넌 대체 왜 태어난 거냐? 우리 속 썩이려고 태어난 거야? 네 걱정으로 말려 죽이려고?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 거야? 아, 나 좀 냅둬요. 담배 좀 핀 게 어때서요? 그리고 왜 태어났냐고요? 당신들이 낳아놓았잖아. 그러니까 태어났지.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줄 알아요? 남편과 아들의 말싸움엔 가시가 가득했고 전 옆에서 너무 가슴이 아파 오열하듯 울었어요. 그 뒤로 저희 집은 눈에 띄게 서로 간의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때만 해도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꼭 시간을 맞춰서 가족끼리 단란하게 저녁을 먹으며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곤 했는데 남편은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야근이니 뭐니 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았고 아들은 자기 방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들, 과일 먹을래? 이번에 딸기가 싱싱해서 샀는데 맛있더라.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대화의 문을 닫은 것처럼 저든 남편이든 그 누구랑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아들이 대꾸가 없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이 괜찮았던 것은 아닙니다. 밤에 가끔 속이 답답해서 혼자 산책을 나가곤 했는데 그럴 때면 어릴 때 아직 착했던 아들이 생각나서 혼자 길에서 울다가 들어온 적도 있었죠. 그렇게 힘들면서도 그때까지는 아직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춘기고 질풍노도의 시기다 보니까 이 순간이 다 지나고 어른이 된다면 알아서 괜찮아질 거라고 그때야말로 내가 알던 내가 사랑하던 그 착한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아들이 대학생이던 시절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저의 희망은 풍비박산이라는 말도 모자랄 정도로 산산조각이 났으니까요.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만한 이야기를 하나 꼽자면 아들이 대학교에서 만난 또래 여자애랑 연애를 했나 본데 그 여자애랑 사고를 치고 연락을 안 받았는데 아들이 잠적을 해버리는 바람에 여학생 부모님이 저희를 수소문해서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에게 아무 말이 없어서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됐고요. 당신 아들 내 눈에 띄면 가만 안 둘 줄 알아요? 내가 아주 갈갈이 찢어 놓을 거라고 알아들었어요. 당시 아들은 저희에게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럽고 죄송스러웠는지 그날도 저는 아들 때문에 눈물을 지었어요. 아무튼 아들의 학창시절부터 성인이 되고 나서까지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겪다 보니 남편은 이제 거의 아들을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어쩌다 아들이 늦게 들어오기만 해도 걱정을 하면서 연락을 했었는데 이제는 늦게 들어오기는커녕 아예 외박을 하더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여보, 윤기랑 연락돼?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이 녀석이 어디에서 뭘 하고 있길래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내비둬.
그 녀석이 언제 집구석에 제대로 박혀 있었던 적이나 있어? 죽지나 않았으면 됐지. 여보, 처음 아들을 낳았을 때와 다르게 그때는 저희도 처음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번 돈을 합쳐서 남편이 사업을 했고 그때 차린 회사가 규모가 엄청 커져가지고 남부럽지 않은 수준에서 생활을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돈이 많은데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허한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옷, 좋은 음식들만 먹고 사는데도 이상하게 그게 별로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몸도 편해졌거든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서 남편이 제가 혼자 집안일하는 게 힘들까봐 매주 가정부까지 불러줬고 가끔 시간이 나면 마사지도 받으러 다니면서 겉으로 보이는 때깔은 분명히 좋아졌는데 자꾸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우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직 아들이 어렸을 적 조금은 가난했지만 새 가족이서 행복했던 그 시절이 말이죠. 지금은 아들이랑 거의 연을 끊고 있습니다. 연을 끊기 직전 아들이 벌였던 마지막 사고 때문이었죠. 남편이 일 때문에 일부러 출금을 해서 꺼내둔 현금 3천만 원을 아들이 가지고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남편은 이번에 잡히면 정말 다리 몽둥이로 분질러 버리겠다고 하고 저는 돈도 돈이지만 대체 아들이 아무 말도 없이 어디를 갔는지 걱정이 돼서 매일 잠을 못 잤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조금이라도 시간이 날 때마다 동네를 돌아보면서 혹시나 아들이 왔을까 싶어 이곳 저곳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친구에게 연락도 해봤고요. 너 윤기 친구지? 혹시 윤기랑 연락하니? 안 한다고? 그래, 알겠어. 혹시 윤기한테 연락 오면 꼭 아줌마한테 연락 주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윤기 행방은 몰라서요. 아마 연락은 못 드릴 거예요. 지금껏 아들이 하루 이틀 정도 아무 말 없이 안 들어온 적은 있었지만 이토록 오랫동안 연락도 없이 정말 행방 자체를 알 수 없는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아들이 한 달 이상 보이지 않자 그때는 티는 안 내려고 해도 조금 걱정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윤기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 걸까? 하루가 1년 같았습니다. 혹시나 경찰한테 새벽이라도 전화 올까 10분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면서 깨며 하루빨리 아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기를 2달 정도 했을 겁니다. 남편은 일을 나가고 저는 집에서 아들 방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이었죠. 아들을 찾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남편한테 알릴 새도 없이 슬리퍼를 구려 신고 경찰서에 갔어요. 어쩐지 그 사이에 수척해진 것 같은 아들이 경찰서 의자에 앉아 있었죠. 아이고, 이 녀석아. 그렇게 도망을 가면 어떡해. 엄마 아빠 걱정할 거는 생각도 안 했니? 눈물이 쏟아져서 뭐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찰분들이 옆에서 저를 달래주는데도 정신이 안 차려지더라고요. 그렇게 몇 시간 뒤 남편도 연락을 받았는지 양복 차림으로 허겁지겁 경찰서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아들 옆에 주저앉아 있는 저를 보자마자 손을 들어서는 아들 녀석 뺨을 내려쳤죠. 이 빌어먹을 놈. 남편도 아마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들었을 겁니다. 셋이서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아무 말도 없었죠. 집에 도착하고서도 불안할 정도의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오랜만에 새 가족이 다 모였으니까 간만에 맛있는 것 좀 해먹읍시다. 여보,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우리 윤기는? 하고 물었지만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은 얼굴로 답은 됐고 당신도 여기 앉아봐. 윤기, 너도 앉아라. 라며 거실에 저희를 모두 앉혔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널 아들로 생각할 수가 없다. 네가 훔쳐간 3천만 원은 그나마 네 애비로서 마지막으로 책임지기 위해 준 돈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거 가지고 나가라.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아들도 남편도 표정 변화가 없는 와중에 저만 난리였습니다. 왜 그러냐고, 애가 실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갑자기 나한테는 한마디 얘기도 없이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아마 아들이 자신의 돈을 들고 도망간 시점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을 말릴 힘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둘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이런 식으로 아들을 계속 품에 안고 사는 것이 오히려 아들을 더 엇나가게 만드는 거라는 남편의 말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 부부 둘이서만 살고 있습니다. 하나만 낳아서 정말 잘 키워보려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차라리 남들처럼 자식을 한 4~5명은 낳을 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두 명 사고 쳐도 나머지 자식들 보고 미안이라도 얻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하소연이라도 하겠죠. 나이 먹고 늙으막 할머니가 되니까 솔직히 돈도 뭣도 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동네 마실이라도 나가면 젊은 애기 엄마들이 자식들 안고 가는 모습이나 내 또래 늙은이들이 자식 가족들이랑 외식이라도 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날은 하루 종일 부러워가지고 눈물이 나고 그럽니다. 다른 집은 명절에 자식이며 손주며 북적북적한데 우리 집은 명절에도 저와 남편밖에 없으니 쓸쓸하고 만약에 당장이라도 신혼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조금 힘들고 먹고 싶은 거 못 먹더라도 최소한 아이를 3 이상은 낳고 싶습니다. 사람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명확한 정답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나이를 먹고 나니 느끼네요. 일단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을요. 망나니도 내 자식이라고 여전히 하나뿐인 아들이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 죽는다고 그 녀석이 정신이라도 차릴지. 참 인생이란 게 원래 이리도 허망한 겁니까? 제가 너무 우울해하니 남편은 기분 전환이라도 할 겸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하는데 솔직히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반성해서 저희 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은 그저 늙은이의 욕심일 뿐일까요? 하지만 그리 간절한 마음이 드는 한편 지금껏 아들 녀석이 어떻게 굴었는지 알고 남편 역시 정말 아들이 미워서 이토록 생이별 아닌 생이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그런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도 절망스러워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을 퍽퍽 칩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자식 농사 잘 지으세요. 저처럼 이 나이 먹고서까지 평생 사라지지 않을 한처럼 남겨두지 말고 그리고 혹시나 아직 아이는 안 낳았지만 자녀 계획이 있는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요새 아무리 세상 어렵고 하나 낳아서 잘만 기르는 게 좋다고는 해도 적어도 2 이상은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건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 없다는 거 명심하세요.